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장 부정맥의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그림이 이 환자 모니터링 장비예요. 아마 여러분들 병원 드라마라든지 여러분들 아마 특히 보셔가지고 대충 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장비는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바이탈 사인들, 혈압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체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파라미터들을 저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고 의료진들이 저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런 장비죠. 저기 이제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것이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줄이 잔뜩 달려 있어요. 저 이제 줄의 끄트머리가 이제 환자 몸에 여러 군데 이제 붙여 있는 것이죠. 한결같이 환자 모니터링이라는 건 꼭 그 환자의 몸과 부착이 되어 있는 저런 그 선을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줄을 몸에 꼭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 이제 아주 구차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 저렇게 꼭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들 이동을 막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환자실에는 아주 한정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환자가 일반 병실이든지 이런 데가 있게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줄이 매달려 있으면 이동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을 없애는, 그래서 무선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런 게 이제 그 원격 모니터링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줄이 없어져야 되고 무선이 되죠. 또 기계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격,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대면 진료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 비대면 진료를 갖다 곧 실시하겠다 해서 이제 법제화시키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오가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직접 진료라고 그러는 전통적인 그 개념에 의해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료하고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사실은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건데, 실제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일부가 좀 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 한번 실시해 보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이 비상시국에 환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벽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병원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먼 데 계시다든지 이런 당장 약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의사단체에서는 이렇게 초진까지 그렇게 하냐. 처음에 진찰 그 재진이나 상황이 안정되고 이런 경우에 그 약을 처방하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고 약을 처방하는 거는 뭐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지만, 어떻게 처음 그냥 영상이나 아니면 전화만 가지고서 어떻게 진짜 환자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격 진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격 진료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에서 요새는 이제 원격 진료라고 안 그러고 이제 비대면 진료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얘기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 말이 비대면 진료지 이게 비대면 진료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전화 통해 가지고 전화로 이제 의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뭐 이런 좀 몇 가지 질문 답이 오가고, 그럼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해서 이제 약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식의 진찰이라는 행위는 이미 여기서 빠졌어요. 조금 나은 거는 저런 그 얼굴 보면서, 그래도 얼굴에도 보면은 안색으로라도 좀 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거라도 들으면은 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료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죠, 이거는. 사실 진료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사실 진료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이게 환자하고 얼굴을 보면서 증상도 듣고 또 몸도 진찰하고 또 필요한 검사도 하고, 검사 결과를 보면서 다시 상의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진료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진료죠. 이게 진짜 진료. 근데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그러는 게 어떤 면이 있냐면은 상당히 우리는 비대면 진료에 편하고 문제 없는 면만을 많이 생각을 하고, 편하고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영상을 틀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테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질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관이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터스 타치라는 거예요. 의사의 타치. 타치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찰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거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역시 의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이거 우리가 잊고 있던 거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 근처에 한 병원에서 겪은 일이에요. 혼수 상태의 여성 환자가 온 거예요. 중환자죠. 정신이 없는 환자,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머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또 폐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CT를 찍어본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유방암 말기가 나와요. 유방암 말기,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되고 또 뇌까지 전이가 되면서 정신을 혼미해지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최근 2년 동안 이분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진찰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아마 유방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또 전이까지 될 상황이니까 몸이 여러 군데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군데 병원을 찾았는데 어느 의사 한 명도 제대로 진찰하면서 가슴 진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유방암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퍼져나갈 때까지 어느 의사도 자신의 가슴을 진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의사들한테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의사 이미지라고 그러면 청진기였어요. 청진기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대는 이경이라는 거죠. 이게 반사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슴 진찰하고 폐 진찰하고 이경을 통해 가지고 귀, 눈, 코 이런 데를 가서 진찰했었는데 지금 의사들이 청진찰을 안 해요.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심장을 주로 이제 전문으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 앞가슴, 뒷가슴 다 일일이 진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정맥인데 이런 부정맥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의뢰되어서 오는데 다른 병 때문에 병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 가슴 진찰을 안 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만 진찰을 하는 거죠. 가슴 진찰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온몸을 한 번 뒤지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전도를 찍으니까 거기서 심방세동의 부정맥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의뢰돼서 오는 겁니다.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요, 의사가 가슴만 진찰하면은 8, 90% 그냥 잡아낼 수 있어요. 심전도 찍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비대면 진료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미 이렇게 의사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찰하는 게 소홀해진 것의 극대판이에요, 극대판.
전화로 목소리만 듣고 아니면 영상으로 얼굴만 보고 사진만 보고 병세를 판단하는 게 이게 어디 진찰 진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점쟁이나 아니면은 뭐 관상만 보고 진찰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게 이 원격 모니터링인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의학의 한 부분, 진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그 밑에 환자에 대한 아주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본이 없으면은 이 전화로 아니면은 영상만 보고 진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관상 보고 약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당연히 의사가 제대로 정확한 진찰되지 않는 게 이제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 환자의 상태를 용태를 파악을 하려면은 원격을 통해서 원격으로 환자의 용태를 파악해야 되죠. 환자의 심전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호흡수는 어떤지 체온은 어떤지 다른 무슨 혈당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환자의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호흡수가 어떻고 심장 박동 어떻고 심전도는 어떻고 뭐 이런 거 혈압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원격으로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그건 진료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 그냥 전화만 가지고 아니면 얼굴만 보고 하는 거는 이거 진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진료 아니면 원격 진료라는 게 제대로 잘 잡아가려면은 이거는 이러한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어 자체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원격 원격 뭐 이렇게 되는 게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판단도 사실 잘 안 될 지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비대면 진료인데 비대면 진료라는 거는 원격 의료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원격 모니터링은 이미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보시는 것처럼 원격 진료라고 하지만 원격 진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나 화상으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채팅까지도 이걸 진료라고 하니까 참 이것도 진료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환자 용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환자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관상 진료로 끝나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원격 모니터링이 시작된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이제 원격 모니터링 환자를 현장이 아닌 진료 현장이 아닌 멀리 떨어져서 환자의 용태를 파악한다. 그것도 정확한 용태를 파악한다 하는 것의 지초는 사실은 심장의학이에요. 심장의학 그중에서도 심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의 박동을 살펴볼 수 있는 심전도가 원격 모니터링 시작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심전계인데 저게 이제 처음 발명할 당시에는 저렇게 집채만한 엄청나게 큰 심전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머리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원 안에서만 특성이지. 지금도 병원 안에서만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1960년이 되면서 심전도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 안에서 병원 안에서 병원 문 밖으로 나간 게 1962년도에 저희 홀터 심전도라고 해서 심전도 기계를 달고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심전도의 데이터는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려면 다시 병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반만 병원 밖으로 나간 것이죠. 결국 유선을 선을 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게 시작된 거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 이제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는 최근 일입니다. 최근.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어마어마한 줄을 달고 있는 기계에다가 심전도를 기록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홀터
그 생활 심전도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아주 작은 디바이스 줄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을 가슴에 부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전도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조그만 조그만 스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손으로 대면은 이게 이제 심장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서 심전도가 기록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원격 모니터링의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쉽게 접하는 원격의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의미로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원격 환자 보호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환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냥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다 그러면 그냥 환자의 상황만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것에서 더 나가가지고 환자를 상황을 파악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저게 이제 원격 환자 보호 모니터링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한 그 의료 진료에 있어서는 아주 혁신이에요. 의료라는 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의사 생기고 의료가 생겨가지고 의사하고 환자는 항상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요. 한 공간 안에서 이야기하고 진찰하고 치료하고 이게 있었는데 이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동일 공간을 벗어나서 떨어져서도 정확하게 환자의 용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아니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진료 형식의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참 그 대단한 게 이 지금 그림 보세요. 이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입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니터죠. 저 모니터 저쪽에는 환자가 누워 있고 여기 조그만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가 의사 앞에도 기계가 있고 환자 앞에도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여기서 손을 가지고 손으로 기계를 조작하면 이 기계가 저쪽 환자한테도 조작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원격 치료, 로봇 치료의 효시죠. 이걸 갖다가 상상해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거 상상해낸 게 언제냐면요. 1925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1925년이면은 여긴 보면 이게 이 모니터 같은 둥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TV를 보신 적 없죠. TV 항상 사각형인데 1925년에는 TV가 나오지 않았고요. 1925년에는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할 때래, 라디오만. 근데 이분은 그 라디오만 나오는 시대에 이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오갈 것이고 영상을 통해서 저러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갖다 상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하고 원격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의 상상을 그린 첫 번째 그림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질문이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개인이 실시간으로 심장 부정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곧 제가 설명하는 것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손옥선님 대동맥 판막 질환 역류랍니다. 심하진 않은데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는데 약을 먹으니까 정상이긴 한데 고지혈증 약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 사실은 이제 판막 질환 역류라고 하는 거는요. 심장에 이제 판막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열릴 때 나가고 나간 편 한번 되돌아오지 않도록 딱 닫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쓰고 그러다 보면은 판막의 끄트머리가 약간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닫힐 때 틈이 조금 생겨가지고 나갔던 뼈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막 역류입니다. 그래서 판막이 샌다 그러면 다들 이제 굉장히 큰 질환으로 생각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판막 역류라는 거는 그 판막 그 역류하는 혈액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역류라고 하는 건 아주 눈꼽만한 역류이기 때문에 거의 큰 의미가 없고 아마 지금 그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니까 정상인데 혈압약 고지혈증에 계속 먹어야 돼.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혈압약 특히 혈압약 드시다가 혈압이 생긴다는 게 대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혈압 금방 잘 조절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혈압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과 혈관이라는 기계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는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해서 원상 회복될 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고 일으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조절하지 마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얼마든지 많고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고지혈증 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태틴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심장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용해야 되고 약을 먹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도 계속 복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강의 갈게요. 지금 그 1925년도에 이제 그런 그 멋진 상상을 했는데 그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이거 보시게 되면 한 방 안에 이거 로봇 수술을 통해 가지고 로봇으로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그림의 모식도예요. 보시게 되면은 전통적으로는 의사하고 간호사 또 같은 그 팀이 환자 곁에 쭉 둘러서 가지고 환자한테 수술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의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환자 몸에 가까이 가 있지도 않아요. 옆에서 로봇 기계만 조이스틱 가지고 기계만 다루고 있고 실제 수술하는 거는 여기 있는 커다란 그 로봇 팔들이 하고 있고 간호사는 이것만 잘 조정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굳이 의사가 저렇게 환자 곁에서 수술할 이유는 뭐가 있냐, 로봇 서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BBC라고 하는 영국 방송에서 앞으로 미래를 전망한 거예요. 2014년도에 전망했는데 뭐라고 전망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상상하는 거죠.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도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수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예측을 했던 건데 이게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한테서 운전하게 되고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아직 완전히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험적으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란에서 로봇 자체적으로 만든 로봇을 통해 가지고 개에서 실험이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되는가. 원격 수술을 실험을 한 거예요. 5km 떨어진 곳에서. 여기 개가 누워 있잖아요. 여기 개가 누워 있고 아래는 개가 누워 있고 위에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5km 떨어진 데에서 개에서 실험적인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2021년도 중국에서 50km나 떨어진 곳에서 역시 이제 실험이에요. 돼지의 간 일부를 절제했어요. 50km나 떨어진 곳에서. 여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고 돼지는 50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걸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절입니다. 짐승만 하니까 그러면 사람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서도 실제 됐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18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 혈관이 나쁘게 되면 스텐트 시술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그 혈관에다가 이제 아주 쉽게 하면 스프링 같은 걸 집어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그 스텐트 시술이잖아요. 이 스텐트 시술을 2018년도에 5명의 스텐트 시술을 원격으로 했어요. 그것도 32km나 떨어진 곳에서 인도의 한 도시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2020년도에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안전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런 시절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술하고 시술도 원격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건 수술, 시술과 같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태만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와 있는 거죠. 심장이라서 원격 모니터링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부정맥하고 심부전이 대표적이에요.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보시게 되면은 운동하시다가 어지럽다 그래서 손이 차가워서 마사지에
아, 얼굴 경련이 왔다고 그랬네요. 경련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부정맥이 있다고 했다. 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이게 손이 얼굴 경련이 왔다. 그리고 부정맥이 있다. 글쎄, 이걸 갖다가 뭐 연관을 어떻게 짓기는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뭐 가능성을 따진다면은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거든요.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5배 정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뇌졸중이 오면서 손이나 얼굴 뭐 이런 쪽에 경련이 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저 경련 같은 게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그레이님. 32세인데 경동맥 초음파할 때 플래그도 없고 좋았는데 요새 참 컨디션이 안 좋았다. 경동맥이 정상이면은 괜찮냐? 뭐 혈압도 아니고 경동맥이 깨끗하니까 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냐 이런 말씀이네요. 글쎄요. 되게 이제 나이가 32세면은 이 혈관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오는데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거는 젊은 연령에 이미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병으로 진행될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경동맥에 플라그도 없고 깨끗하고 또 혈압은 조금 높네요. 혈압은 이제 뭐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걱정 같지는 않은데 혈압은 자주 재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라가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치는 좀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이님, 물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많이 먹는 거하고 심장마비 전혀 관련 없습니다. 다시 또 강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격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이제 심장 쪽이 가장 시작된 게 연륜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된 거는 인공 심박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공 심박동기라는 거는 심장이 뛰다가 안 뛰는 거예요. 안 뛰게 되면은 심장 안에서 특수 전구를 넣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기계가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난 기계가 있었고 전원을 벽에서 끌고 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만 있어야 되고 그것도 줄이 닿는 한도까지만 움직임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이게 기계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달고 다닐 수 있었고 더 발달해 가지고는 이제 몸에다가 집어넣고 지금은 이제 이런 완전히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런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쪽까지 발달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초기에 기계가 발명돼 가지고 지금처럼 안정화되는 시대까지는 기계가 불안전했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어서 박동기 집어넣는데 이 박동기가 고장이 너무 잦았던 거죠. 그래서 집어넣는데 박동기가 고장이 나니까 박동이 안 돼가지고 환자 다시 나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그림은 박동기를 우리 인류 최초로 하신 이 분인데 이분이 박동기 집어넣고 40년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박동기를 자그마치 26번을 바꿔 꼈어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동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기계가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박동기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이미 박동기는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번 환자 와서 그걸 째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이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갖다 계속 연구했던 게 원격 모니터링이 시초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미 1971년도에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심전도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걸 갖다 봤던 게 이제 원격 모니터링의 시초예요, 이게. 이 박동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기계 중에 삽입형 심실제 세동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장 마비가 오게 되면은 밖에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을 돌리는 기계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실제 환자한테 발생한 그림은 아니고 우리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 이 마네킹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실습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심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나 안 뛰나를 갖다가 기계가 보고 있다가 안 뛰게 되면은 전기 샥을 갖다 줘서 심장을 정상화 돌리는 기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심장마비가 왔으면 전기 샥을 주고
심장이 돌아오는 걸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장치는 아까 박동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삽입형 루프 기록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3년간 얘가 들어가 있으면서 심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을 갖다 모니터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걸 갖다 밖에서 대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어떠냐면요. 이 장치 내에 본인이 기계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갖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심전도를 볼 수 있었고 그 후에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뭘 대면은 그동안 심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나 알 수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는 어떤 수준이냐면 기계 자체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갖다 계속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굳이 대거나 자시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 정보를 갖다 내보내니까 기계를 하나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지구상 어디 있더라도 이분의 심장 내 정보를 갖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적 발전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삽입형 심장 전자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몸 안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처음엔 전화선을 이용했지만 지금 현재 능력은 실시간 모니터, 현재 당장 어떤 일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해서 분석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지금 위험한 부정맥이 생겼다 아니면은 뭐 괜찮은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만 받을 수 있다면은 의사가 위급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의사가 즉각 그 내용을 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심장 부정맥이 가장 먼저 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심부전이에요. 심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액이 자꾸 이제 몸에 저류가 되죠. 그래서 숨이 차고 몸이 붓고 폐에 물이 차고 이러는 것 이게 이제 심부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밖에 멀리 떨어져서도 이걸 알 수 있는 장비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심장 원격 모니터링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당연히 병원에 올 필요가 없으니까 병원에 오지 않고선도 다 파악을 했으니까 병원을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병이 악화되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굳이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횟수도 줄어들죠. 따라서 병원 비용도 줄어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비 전체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미리미리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사자, 환자의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있고 근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그 시술이나 이런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미 수가를 다 결정해가지고 진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이런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현재 제도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몸에 그 디바이스 달고 있는 박동기나 뭐 이런 걸 달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와야 돼요. 병원에 연 4회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 레포트를 보고 박동기를 어떻게 조절합시다 아니면 무슨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의사가 보는 진찰하는 시점에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된 거예요. 후향적 레포트라는 4개월에 한 번이니까 3개월 후에 3개월 내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그 시점에 보고서는 그때 뭔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이제 치료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내 삽입 장치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원격 모니터링의 시초이기 때문에 이 삽입 장치는 이미 자체적으로 심전도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당장 사용 가능해요. 의사도 했으면 좋겠고 환자 당연히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몸에 이제 이걸 달고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달고 있지 않은 장치로서 심장 모니터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전에는 심장 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갖다 주렁주렁 달고 집에 가서 생활하고 그거 가져서 뛰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이 뭐 조그만 줄 같은 거 이렇게 가슴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아니면은 이런 걸 붙이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가슴에 붙이고 아니면은 이런 조그만 장비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상 있을 때 손 위로 대서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시계도 되죠. 또 이런 반지 형태도 다 이거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가능한 시점이 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비를 통한 게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게 인터넷을 타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 병원, 의사, 응급기관 누구나 다 이 정보들을 갖다가 당사자가 허락만 한다면 이 정보는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한 예인데 미국의 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데서는 이 병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러 군데 있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이런 심전도 모니터링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미국의 이 메디컬 센터에서는 의료기사 단 2명이 주변 3개 도시에 120명의 환자가 실시간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왔었거나 아니면 심장에 이상이 부정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걸 달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타고 저쪽으로 도달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저 모니터를 봐가면서 A 환자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다 아니면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좀 이상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까지 할 수 있게 이런 게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만 가능하냐?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 원주에 있는 한 의료기 회사에서 이미 이런 실험까지 해봤어요. 원주에서 이제 등산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디바이스를 나눠주고 실시간으로 환자를 모니터 해봤던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장점이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알 수 있어요. 실제 또 이렇게 병원 밖에 나가 있는 여러 환자들을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내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 여러 환자들, 과거에는 그 침상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줄을 띄고 병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다 모니터할 수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줄을 굳이 달지 않았어도 환자의 상태를 갖다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이미 병원 내에서는 무선 원격 모니터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실시되고 있어요. 기술도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다 가능해. 근데 병원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전도 모니터뿐만 아니라 우리 세츄레이션,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당, 체온 이런 거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하게 되면 심박수, 혈압, 호흡, 체온 같은 바이탈 사인의 심전도, 혈당, 세츄레이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미 다 준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바일 심전도를 통해서 다 데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모바일 심전도가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고 실시간으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고 이미 병원에서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규제 보면 의료법에 보게 되면은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비대면 진료는 직접 진찰을 안 할 수도 있게 이런 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직접 진찰 안 하고 비대면 진료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환자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은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일이 된 거죠. 또 하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하게 돼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만.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환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가족한테 전화하면은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의료기관 외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자문. 원격
의료라고 그러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환자, 가족 아니면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딴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하고 의사끼리만 연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격 모니터링이 현재 이러한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원격 모니터링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건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은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신호들이 있다. 지금은 환자들이 몇 개월치 이력을 모아 한꺼번에 진단받는 구조이니 제때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기 어렵다.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한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 웨어러블 심전도 환자가 3일 동안 달고 있는 그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격으로 데이터가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09시 10분에 이런 심전도를 보이고 있어요. 달기 시작할 시점에 심장 박동이 한 8, 90회 정도, 약간 불규칙한 심방세동은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6시 37분에 이런 심전도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심장 박동수가 이때는 8, 90회 잘 뛰다가 이때는 한 30회 정도로 뛰고 있어요.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다가 갑자기 10분 동안은 30회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이런 심전도를 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면 당장 병원은 얼라트가 되는 거죠. 이건 응급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많은 의사들이 달려붙어가지고 응급치료를 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회복이 됐어요.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또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이에요. 괜찮게 뛰어요. 잘 뛰다가 중간에 또 살짝 늦게 뛰어요. 이게 7시 반입니다. 근데 25분이 지난 7시 56분에 환자 심장이 늘어지기 시작해요. 안 뛰는 게 쭉쭉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심한 소맥이 온 거죠. 그러더니만 56분 4분 후에 안 뛰기 시작해요.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고 8분 12초 12분 후에는 완전히 심실세동으로 사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 의사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환자가 이제 사망 전날 저녁에 10분 동안 굉장히 심한 선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이거는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했다라고 환자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다면은 뭐 119에 연락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인간 영역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가지고 한번 손을 써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현재는 병원 밖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요. 병원 안에서는 가능해요. 병원 안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데 병원 퇴원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을 안다 하더라도 의사한테만 원격 자문이 가능해요. 의사가 아닌 실제 당사자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 연락해도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환자, 가족, 구급대에 아예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재의 법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아까 그런 그 불행한 일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병원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을 하다가 부정맥이 발생하면 그 위험한 부정맥을 우리가 의사 전문가들이니까 부정맥 전문가들이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초응급 단계. 이건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이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초응급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가 위험한 부정맥의 전조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요. 이거 보셨잖아요. 심장 박동이 그 전날 갑자기 늦어지는 이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미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는 위험한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전문 의료기사들이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거죠. 아, 이거는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 같은 부정맥을 전문의한테 연락이 가게 되면 그걸 보고 이거 틀림없네요. 이거는 위험 단계, 초응급 단계에 해당되겠어요. 아니면 3단계에 해당되겠어요. 라고 단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초응급 단계면은 이건 당장 119에다가 연락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아마 환자 당사자는 지금 의식이 없을 테니까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3단계. 부정맥은 발생했지만 위험한 부정맥이 아니면은 이거는 당사자한테만 연락을 해서 당신 지금 이러이러한 부정맥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내일이고 모레고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조치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가능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불안감에 많이 떨고 있어요. 의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진짜 불안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오늘 밤에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하고 불안감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런 그 원격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연락을 하면은 전문가가 그걸 보고 지금 환자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맥은 절대 위험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이런 게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부정맥 차단 시술을 받은 지 17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완치는 못해서 심장 박동수가 빠르고 하루 평균 125회로 박동을 하고 있고 병원에 지금 48시간이니까 홀터하네요. 장기 심전도를 대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이제 부정맥 어떤 부정맥 차단 시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극도저 절제술인데요. 아마 심방세동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심방세동 시술이라는 게 이 심방세동 병 자체가 시술을 한다고 100% 완치하지 않아요. 재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발했다고 해서 무슨 아주 큰일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심방세동을 가지고 잘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심방세동 환자 100명 있으면요. 그중에 90명은 시술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심방세동을 가지고 아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치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가 어떤지 지금 다니는 병원이 계시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윤정 씨 40년 전에 승모판막 성형수술을 했고 피가 역류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초음파하는데 수술해야 되느냐 해야 되나요? 하는 얘기네요. 이 승모판막 성형수술이라는 건요. 판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열렸다가 덜 닫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에 판막을 아예 떼어내고 기계 판막을 갈아 끼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열어가지고 판막을 좀 더 째주거나 아니면 좀 꼬매주거나 해서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형수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꿰맨 자리가 다시 뜯어질 수도 있고 꿰맨 자리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피가 조금 역류한다는 거 보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성형수술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역류가 만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주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 번 초음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상태로 현재 57세고 40년 전에 한 수술이 아직까지 조금밖에 세지 않는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잘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아플 때 미주신경 실신이 온다. 예, 이거 미주신경 실신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정신이 잃고 쾅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옆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죠.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무서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나쁜 병은 아니에요. 근데 미주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미주신경이라는 게 소화기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미주신경 실신이 올라오면 그 전조 증상으로 속이 미스거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토하고 싶고 뭐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런 증상이 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주신경이 많이 자극된 거예요. 근데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그런 증상이 오면서 심장 박동이 늦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몇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제가 이 미주신경 실신과 관련된 이제 블로그에 저 어떠한 병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걸 적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이 비대면 진료예요. 비대면 진료를 언제 허용해야 되느냐? 비대면 진료에 신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뭐 병원도 안 오는 판에 약은 어떻게 배달해서 먹어야 되느냐? 뭐 약사 분들은 또 약을 배달하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약 배달을 좀 더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고 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만일 저런 그 비대면 진료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니 나는 비대면 진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해서 사고 생기는 거 책임한 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은 비대면 진료를 하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은 심장 환자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을 먼저 해라.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환자의 상태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건 이거는 뭐 관상을 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비대면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의사들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장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을 우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이게 실시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비대면 진료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제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심장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호입니다.